예,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좀 몇 년째 침체가 된 지방 부동산 시장 조금 더 나아가서 지방 경제에 뭔가 좀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지역의 SOC 사업이 집중됐을 때 실제로 지방의 집값이 꽤나 올랐던 그런 자료가 있더군요. 잠시 후에 그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를 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다각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송수영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타면제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이게 면제 사업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999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제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은 60조 원어치로 현재까지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했고.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만 예타 면제 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17년도에 출범 이후에 예타 면제 사업이 계속 있었던 겁니까? 계속 조그맣게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들 사실 전부 다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에서 면제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명박 정부보다 더 커질 것 같다 하는 얘기는 현재까지 한 2년, 만 2년 정도 된 기간 동안에 24조니까 나머지 3년 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거니까 좀 엉터리 예측이죠.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해왔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53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23조고 이미 이제 2년 동안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에 그 추진되어 왔던 것들이 한 30조 가까운 29조 좀 넘는 그래서 현재 53조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 정부가 60조 정도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 당장에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이 정권이 끝나는 시점까지 간다면은 훨씬 더 능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MB 때 금융위기 이후였고요. 지금도 또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SOC 사업을 통한 경기 살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을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는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그러면은 이런 예타 면제가 된 사업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 경기에 부동산에 진짜 호재입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여러 곳에 지방에 이제 골고루 수도권은 제외한 여러 곳에 이제 행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년에 비춰 본다면요, 예전에 MB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즉 주택 가격이 약 25% 상승했다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가 한국감정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보니까 언제 정확하게 몇 년도? MB 정부 내내 5년 동안. 그렇죠.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최근에도 예타 면제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라든지 충남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몇 군데 부산 지역까지 포함해서 일부가 예타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되는 구의 특정 동들이 주택 가격 자체가 0.5% 이상 증가했던, 그래서 평균 어떤 상승률보다 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를 잘 아는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부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SOC 사업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정부가 이번에 SOC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의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어떤 비난을, 즉 부동산을 통해서 토목 사업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일 강조하는 점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잠재우면서도 지방 경기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지켜보는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당장 예타 면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지역에 있어서 바로 사업비가 들어간다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수 단계들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성급한 기대는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한테 드리면요. 그 당시에 지금 그 두 박사님 말씀대로 집값은 많이 올랐네요. 근데 그 이후에 지방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집값이 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무리인데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나 그 예타 사업, 예타 면제 그 사업 성격 자체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거 자체가 토건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주로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조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 주는 쪽이 많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토건 쪽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교량, 건설, 그렇죠. 공항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 비교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한 거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은 그 향후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그렇죠.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주어지고 실제로 그 향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원지라든지 운하라든지 백길, 물류라든지 뭐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고요. 자전거들은 좀 다닌다고 하던데. 네.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특히 저는 공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그 새만금 네, 공항 그렇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되게 비난 여론이 많던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 반대로 보는 게 옆에 무안공항도 있고 군산공항도 있는데 사실은 무안공항은 세종시나 대전시에서 상당히 멉니다. 멀죠. 예, 그리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가 새만금 공항이 되는데 그렇죠. 군산공항이나 이런 거는 좀 국제적인 인천공항 규모의 공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 되게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산공항은 더구나 미군 기지도 같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저가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사들은 사실 인천공항에서도 별로 자리 배정을 못 받고 저가 항공사들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남아 쪽에 지금 노선을 맞아요. 띄우는 네, 겁니다. 네. 이게 특히 비행기가 요새 그 아주 좋은 비행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서 장거리 뛸 수 있는 비행기가 나와서 이 소위 말해서 저가 항공사들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 하나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 항공수가 발전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분쟁 해결되고 방향이 이제 괜찮아지고 아세안 국가들 쪽에서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뭐 칼이나 아시아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가 항공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방에서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주택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좋게 만들므로써 그쪽에 가 있는 지금 공기업 지방 이전 공기업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면 주택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 사실은 지방에는 기업 도시는 혁신 도시만 바라보고 그렇게 대규모 뭐 이를테면 그 남부 내륙 철도권만 해도 4.7조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딱 끝난다는 사실 보장도 없고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구가 지방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는 게 과연 소위 말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반대 맞습니다. 논리의 가장 큰 근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KDI에 직접 예를 들어서 공항분 사업의 예비 타선 조사 표준 지침 연구라는 거를 실제 제가 다운받아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경제적 분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결국 그 베네핏 코스트 그러니까는 그 비용 분석이죠. 혜택 BNC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서도 그 중요한 요소들이 보통 저희 금융에서 많이 쓰는 현재 가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하면은 지방 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타당성 자체가 무조건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AHP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수량화 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 같은 것이 있다는 거를 포함시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좀 계량적인 게 많아가지고 결국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이게 타당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요. 사실 SOC 사업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뭐냐에 대한 부분은 네. 다시 나중에 두 분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좀 약간 좀 또 하나 이 집값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네. 건설업계나 이쪽에서는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미 뭐 투기 바람이 분다는 얘기까지 나오대요. 이게 뭐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뭔가 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 발표할 때 좀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 이제 이야기들은 이미 이번에 예타분 면제 대상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이미 작년에 벌써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예. 또 부총리도 거듭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동산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지방으로 봐서는 수건 사업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동산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이 부분이 올해로 건너오면서 이 기대감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자금,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 투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쪽을 보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유동 자금들이 글쎄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부동산 시장, 즉 주택 시장 자체가 침체로 되면서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급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유동 자금이 들어와서 이것이 투기 자금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당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참 정부 부동산 대책 나올 때 보니까 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렇게 그 할 때 기준이 다 있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지방의 어느 특정 도시에 뭐 집값이나 부동산 네네. 땅값이 일정 수준 올라가면 뭐 조정지역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정하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 아직 그런 요건들을 아직 충족하지는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요.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본격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침체된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꺼내든 게 뭐 비난도 있습니다만 또 역시 SOC 사업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논란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정부로서 별로 없다. 또는 아이디어가 없다. 뭐 이런 식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교수님께 보시기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방 경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 경제는 국내 문제에서의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에서 먼저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경제가 좀 괜찮은 편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물론 그 임금과 소득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도시 수도권과 지방과의 이 차이가 격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결국은 총 수요로 이어져서 그로 인해서 그 수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주택 수요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뭔가 하면 기업 측에서 혁신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절감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급 측면의 아이디어라고 정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그 세금을 법인세를 깎아주게 그렇죠. 되면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세계적으로도 추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그 1월 달에 그러니까는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다보스 포럼이요? 예, 다보스 포럼 말고 그 IMF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지난 8월, 9월에 했는데 지금 이거를 수정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0.2% 정도 성장률을 낮췄어요. 올해 성장 전망치 낮춘 거예요? 그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원재료
그다음에 중간재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IMF 측에서는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자는 얘기입니까? 바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 경제, 내부 경제, 국내 경제 안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를 낮추는 것도 당연히 효과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하면은 오히려 가계부채만 더 자극할 수 있죠. 투기만 조장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SOC 사업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아까 이제 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그 뭐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구나 지금 현재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그 김현미 장관인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조사가 돼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만 추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된다 그러면은 개인이 한 주택을 사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 주택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실수요죠. 실수요고 경제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됐을 때 얘기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혁신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걸 통해서 한다? 이거는 지금 미국도 경제 회복된 거는 전혀 혁신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혁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부 대기업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만 네. 유럽에서도 보세요. 미국에서도 보세요. 전부 다 그 중간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혜택이 안 갑니다. 중산층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전세적인 현상이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IMF가 지적했다는 걸 떠나서라도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돼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수출의 어떤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작년도 뭐 2.7% 가지고도 경제가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판이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내수에서 작년보다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SOC다. 네, 네.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주 박사님께서 쭉 그동안에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실 때 네. 이런 지방에 대한 SOC 사업이 토목 사업들이 그렇게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지만요. 제가 그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에서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역 경제 위축이라는 부분하고 시장 양극화인데요. 지역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지방을 갖다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택 분야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수십조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쪽의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SOC 사업 자체는 교통 환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방에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금 많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활기 또 지역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의문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 대안을 찾는 작업 불과 여기서 뭐 질문 두세 개 가지고 답을 찾기는 참 어렵죠. 사실 이거는 뭐 한 시간을 털어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답을 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 그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방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투기는 막아야 되겠지만요. 정책적인 효과는 뭐 어쨌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